국민학교 시절 헌영은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장래 희망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장래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다.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경칩 무렵에 고기를 많이 잡는 것 정도가 소원이었을 것이다. 얼음이 녹고 계곡물이 강으로 흘러들 경칩 무렵에 잡히는 민물고기들이 유난히 맛이 좋았다. 그 무렵이면 큰 솥에 한 솥 끓여내기 바쁘게 손님들에게 팔려나갔기 때문에 신이 나서 고기를 잡곤 했다. 어린 시절 고기 잡는 일은 마치 주변의 공기를 호흡하듯 헌영에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주위에서 자의식을 심어줄 만한 사람도 환경도 없으니 무엇을 보고 생각이 정립되겠는가. 그때 헌영은 완벽한 백지이거나 의식혼돈 상태였거나 둘 중 하나였다. 장래 희망이 없으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헌영이 선생님이 놀랄 만큼 성적이 좋았던 이유는 그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헌영이 조선의 역사와 조선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였다. 헌영은 선생님이라는 창을 통해 조선의 역사를 배웠고 가끔 읽는 신문을 통해 조선이 처한 현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백지에 쓰인 조선의 역사와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 즉, 일본의 조선 지배는 필연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는 헌영의 믿음은 한치 의심이 없었다. 양반과 상놈으로 반상을 철저히 구분하여 지배와 피지배 구조가 영속되는 조선 사회는 혁파되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양반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억압할 뿐 모순된 세상을 혁파할 힘을 가진 세력은 조선 어디에도 없었다. 그 모순을 혁파한 것이 일본이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구패를 그들은 단시일 내에 그것도 강력하게 깨부수어 버렸다. 일본은 조선을 개화시킬 것이고 제 뱃속만 챙기는 양반들로부터 억압받는 백성들을 해방할 것이다. 하지만 헌영은 자신의 생각이 방향을 잘못 설정한 나침판이여 굴절되고 왜곡된 창을 통해 정립된 것임은 후일에야 깨달았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동아일보 창간호였다. 동아일보는 창간호부터 일관되고 격렬하게 항일 필봉을 휘두르며 일제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조선의 구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양반들로부터 억압받는 백성들을 해방하려는 일본에 저토록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헌영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동아일보를 꾸준히 구독하며 의식의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일제의 강압에 모두가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항일 필봉을 휘두르는 동아일보는 그렇지 않았다. 격렬한 항일투쟁의 논조도 마음에 들었지만 사조인 김성수 씨는 헌영이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헌영이 동아일보 기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기자로 첫 발을 내디딘 때가 1925년 5월 말이었다. 기자로 입사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사조 김성수 씨와의 면담이다. 헌영 역시 그를 면담한 적이 있는데 나이는 헌영보다 4살 위였지만 사조라는 지위 때문인지 그는 노숙해 보였다. 백지장처럼 흰 얼굴에 안경을 걸친 그의 첫인상에서 헌영은 그의 신념과 완고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아주 쉽고 부드럽게 하는 편이었다. 박 기자, 동아일보에 입사한 이유가 무엇이요? 그가 물은 최초의 질문에 헌영은 꾸밈없이 답변했다. 민족의 자주의식을 고취하고 격렬한 항일 필봉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며 제가 일할 곳은 이곳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처음 동아일보를 접했소? 창간호를 접하고부터 빠짐없이 동아일보를 구독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노릇을 하려면 일제의 탄압은 각오해야 할 거요? 총독부의 탄압이 두려워 다른 신문들처럼 일제의 논조나 따라갔다면 저는 동아일보에 입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박 기자의 기상이 기특하오. 인재를 육성하고 민족 자본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시오. 알겠습니다. 인재를 육성하고 민족 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은 조선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는 것이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의 참모습을 보며 헌영은 가슴이 뛰어왔다. 그는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으며 동아일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거리낌 없이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그는 당시 헌영에게 크나큰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후일 헌영이 일경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을 무렵 그는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며 중일전쟁의 정당함을 선전하는 시국 강좌를 했고 경성군 사후원연맹에 국방원금 1,000원을 헌납했다. 무슨 까닭인지 몰라도 그 무렵 노골적 친일파로 돌아서 버렸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친일 행각을 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김성수 씨의 친일 행각을 보는 헌영의 심정은 참담했다. 일본의 조선 지배가 영원할 것으로 믿었던 그들은 도둑처럼 해방이 되자 또다시 변신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남조선을 미군정이 통치했기 때문이다. 8.15 해방 후 그는 송진우 등과 보수정당인 한국민주당을 창당했는데 한국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정당의 주축은 친일파들이었다. 친일파들은 해방 공간 새로운 힘의 축인 미군정에 붙어 남조선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김성수 씨 역시 미군정청 수석고문으로 조선공산당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조선공산당 당중앙인 헌영과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는 알 수 없는 후일의 이야기다. 기자라는 직업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세상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직업이다. 헌영은 취재를 위해서라면 좌익과 우익을 가리지 않고 만났지만 개인적으로 좌익 쪽 사람들에게 친밀감과 유대감이 드는 이유를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임원근과 김단야는 입사 동기였다. 그들 외에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꽤 있었지만 헌영과 임원근, 김단야는 셋만 어울렸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취재 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내건 니것 없이 친형제보다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동아일보에 입사하고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헌영은 임원근과 김단야에게 모임을 만들 것을 제의했고 그들은 흔쾌히 수락했다. 모임의 이름은 화여 3인조였다. 임원근과 김단야가 이름의 의미를 물었지만 헌영은 그저 화요일에 술 한잔하는 모임이라며 대충 답을 피해갔다. 일단의 좌익 청년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을 때는 기자 생활이 1년으로 접어드는 12월 말이었다. 당신들 왜 우익 쪽 편 만들어 기사를 편파적으로 싣는 거냐? 대표인 듯한 청년이 기자실 중앙에서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다. 그의 뒤에는 각자의 손에 몽둥이를 든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책상에 앉아 기사를 작성하던 김단야가 조용히 일어나 사내들 앞에 섰다. 우리는 편향된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좌든 우든 공평한 관점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단야가 한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내들을 제압하려 했지만 그중 한 청년이 갑자기 책상을 뒤집으며 김단야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었다. 이 자식아! 어제 난 기사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김단야의 눈앞에 흔들던 신문을 얼굴에 던지는 것을 신호로 청년들이 사무실의 집기를 발로 차고 몽둥이로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이 시작되었고 헌영과 임원근, 김단야가 저지하며 몸싸움이 붙었다.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은 도저히 진정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몸싸움하던 헌영이 물러서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이 불공평하다는 기사를 쓴 사람이 바로 나요. 순간적으로 몸싸움이 멎었고 사내들의 시선이 전부 헌영에게로 향했다. 그러니 책임을 내게 물으시오. 한 명의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당신이 박헌영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박헌영입니다.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우익 쪽에 우호적인 기사를 쓴 이유가 뭐요? 기사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기자의 시각이 아니고 신문사의 시각은 더욱 아닙니다. 우익 쪽 인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 기사화한 것일 뿐 판단은 독자들이 하면 됩니다. 이것 보시오. 우익 쪽 인사의 말을 빌린 것처럼 교묘하게 신문사의 입장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겠소?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수긍하겠소?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그러면 돌아가리다. 헌영은 청년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를 사무실 한편으로 데리고 갔고 낮은 목소리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사내가 김단야에게 다가갔다. 아까 무례하게 굴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소. 무슨 일인지 몰라 김단야가 사내와 헌영을 번갈아 보았다. 김 기자, 사과를 받아주고 우리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소. 헌영이 말에 마지못해 사내의 손을 잡자 사내는 거듭 사과하고 일행을 데리고 사무실을 나섰다.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사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단야와 임원근이 묘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한 잔 사겠네. 나가지. 마침 퇴근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 사내들을 돌려보낸 방법이 궁금했던 임원근이 술을 한 잔 산다고 했다. 셋의 걸음이 향한 곳은 설렁탕으로 유명한 이문옥이었다. 탁주 잔을 쭉 들이키고 잔을 내려놓으며 김단야가 물었다. 이봐, 자네 아까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길래 그토록 미쳐 날뛰던 놈들이 조용히 돌아갔나? 왜, 궁금한가? 임원근이 말을 받았다. 그렇지 않겠나? 살기등등하던 자들이 자네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자네들과 내가 하는 모임이 화요 3인조라고 했지. 화요 3인조가 어때서? 김단야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온다. 마르크스가 누구인지 아는가? 느닷없는 질문에 임원근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공산주의 사상가 아닌가? 맞아, 공산주의 사상가지. 김단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화요 3인조하고 무슨 관계인가? 마르크스의 생일이 화요일이네.
우리가 마르크스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모임의 이름을 화요3인조로 지었다고 하자 그들이 돌아간 거야. 화요 3인조가 그런 뜻이었나? 임원근이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물어왔다. 응. 자네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는데 조금 늦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회주의자가 되어버렸네 그려. 김다냐가 허탈한 표정으로 임원근을 바라보며 헌영에게 물었다. 자네, 사회주의를 신봉하는가? 동아일보에 입사 후 우연한 기회에 마르크스를 접하고 푹 빠져버리고 말았네. 아직은 뿌연 안개 속 희미한 형체에 불과하지만 나는 마르크스를 숭배하네. 지켜보던 임원근이 술잔을 내려놓으면 조용한 어투로 말했다. 일제 치하에서 그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거친 가시밭길을 각오해야 할 텐데 자네 각오는 되어 있는가? 500년 동안 봉건제도 하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일본의 파시즘 아래서 고통받고 있네. 봉건제도와 일본 파시즘에서 백성들을 해방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을 걸세. 임원근과 김다냐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왔다.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는 통로는 어디인가? 왜 자네들도 관심이 있나? 자네 말대로 조선의 젊은이라면 조선 독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일본 파쇼 정권을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들을 몰아내고 불평등한 토지제도와 봉건사회를 개혁하려면 강력한 사회주의 연대 외에 대안이 없어. 자네와 연결된 사회주의 조직은 있는가? 현재는 상해에 계시는 현순 목사님 외에 연결고리가 없는 형편이네. 입술을 잘근거리던 김다냐가 의미심장한 얼굴로 물어왔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미래의 일이겠군. 헌영이 눈을 빛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나는 당장 상해로 갈 작정이네. 기자로서 막날개를 달았는데 상해로 가겠다는 말에 김다냐와 임원근이 펄쩍 뛰었다. 아니, 이 사람아. 이제 막 기자로 날개를 달았는데 갑자기 상해는 무슨 말인가? 물론 기자질하면 출세는 보장되겠지만 나는 목이 말라있네. 목이 마르다니.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 그 불길은 전 세계로 번져 나갈 거야. 들판 끝에서 거대한 들불이 몰려오는데 일제 밑에서 기자질이나 하고 있어서야 쓰겠는가? 임원근과 김다냐의 얼굴이 동시에 붉어졌다. 아니 이 사람이 우리를 일본놈 앞잡이로 매도하고 있네 그려. 조선 땅에 있으면 누구든 시대의 상황에 따라 일제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고 주구가 될 수도 있네.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일제에 아부하고 타협하며 또다시 민중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지배하는 계급도 지배당하는 계급도 없이 더불어 일해서 함께 먹는 공산주의 사상만이 옳은 길이야. 내가 상해로 가려는 이유 중 하나이지. 세 사람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분위기는 무거웠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임원근이었다. 좋네. 나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보겠네. 만약 내가 자네 앞에 느닷없이 나타난다면 나 또한 사회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 온 것으로 알게. 김다냐의 말을 임원근이 받았다. 그래. 조선의 젊은이들이 일본 치하에서 무사한 일하게 일신의 영달만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야. 나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고민해보겠네.